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힘차게 여러분 이름 외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길을 주고 받읍시다. 네, 여러분들 아우 이렇게 재미없니?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사에 왜 이렇게 재미가 없니? 근데 여러분들 재미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감각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 감각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재미있는 것을 찾으려는 그 감각, 그것도 감각이에요. 그 감각을 찾으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요. 다가가세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들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세요. 그 감각을 키우세요. 그러시면 조금 더 행복해질 겁니다. 지금 이 50분 여러분 감각을 키워서 선생님 수업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마구마구 찾아내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출발!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고려의 경제, 외교, 사회 이 부분을 공부할 텐데 외교에서는요. 이 고려 외침사가 워낙 중요해요. 예,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활약했는지, 몽골이 누가 활약했는지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서도요.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근데 경제는요.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 뭘까? 고려의 키워드, 경제 키워드. 전시과, 병란도, 은병, 활구, 소수공업 요 네 가지. 요게 딱 시험에 딱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외침 때 누가 무엇을 활약했는지 정리하기. 그리고 경제의 4개 키워드 기억하기. 이게 고려야. 자, 여러분들 먼저 외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고려는요. 정말 외침이 너무 많았어요. 나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거 나 너무 감사해. 아니, 어떻게 계속 전쟁이야? 10세기, 11세기는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 네, 10세기, 11세기에는 거란이 쳐들어오죠. 12세기는 여진이 쳐들어오죠. 13세기는 몽골이 쳐들어오죠.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고 정말 고려 500년 동안 끊임없이 외침이 시작되었던 네, 정말 그 시대에 안 태어나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 너무 안쓰러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외침사를 한번 배워볼 텐데 먼저 외교입니다. 먼저 10세기, 11세기 누가 쳐들어왔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거란이 쳐들어왔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거란의 침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란의 침입. 참 이게 정말 끊임없이 쳐들어와요. 끊임없이. 예. 자, 이 거란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요 나라입니다. 요 나라. 요인데요. 이 요는요. 네, 10세기와 11세기에 이 고려를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때 활약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침입 때 활약했던 인물이 있어요. 예, 거란의 1차 침입.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차 침입 때 활약했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서희라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서희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바로 강동육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희가요. 진짜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서희입니다. 맨 처음에 이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이 거란은요. 야, 너희들은 저기 뭐냐 신라가 그 저 개성한 나라잖아. 어? 근데 너희들이 왜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어? 내놔! 라고 하면서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고려의 또 조정들이 어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들이 원하는 땅 주고 빨리 저기 화의를 하죠. 라고 이야기할 때 서희가 딱 일어나서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요?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이야기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가 땅을 나 준다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전 이 대목을 보면서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과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이 서인은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판결을 내렸을 때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인물, 역사를 알았던 인물, 그 인물이 서희라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거란하고 가서 얘기할 거야?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둘러보다가 뭐야? 제가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역시 서희입니다. 자, 이 서희가 당시 그 소선영과 만나 대화를 하죠. 소선영은 너희는 고구려 계승이 아니잖아. 신라 계승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고구려 딱 내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희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린 고려. 따라해봐. 고려. 네, 고려. 옛날 고구려를 뭐라고 불렀어? 고려. 우린 고구려 계승국가야. 라고 하면서 서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말싸움 정도였죠. 이 외교에 라토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외교적 어떤 수사라는 건데 서로의 어떤 그 카드는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근데 서희는 간파했던 거예요. 지금 분명히 거란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내려왔는데 빨리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안 해. 공격을 안 하면 빨리 항복하래 자꾸. 공격도 안 하면 자꾸 항복하래. 그럼 뭐냐면 거란이 지금 급하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뭔가 거란은 빨리 이거 마무리하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바로 거란은 지금 싸워야 될 나라가 송나라였거든요. 근데 송과 싸우다가 후방이 비잖아요. 송과 고려가 친하니까 이 고려를 빨리 정리를 해야 송을 마음껏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빨리 돌아가야 되거든. 서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그 너희들과 이제 가야 되는 그 길목 속에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 이거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안전하게 너희들한테 갈 거 아니냐. 이거 줘. 그게 바로 강동육주예요. 거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송을 쳐야 되는데 강동육주 그들이 볼 땐 정말 조그맣거든요. 이 정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 알았어. 강동육주 너희들이 관리해. 라고 해서 싸우지도 않고 서희는 강동육주를 확보할 수 있던 거. 야, 이게 외교예요, 여러분들. 이게 외교입니다. 대단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고려 왕이 거란에 와가지고 여진이 있었던 그 강동육주 그거 이제 고려가 관리하면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안 가. 고려 안 가. 고려 외교가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되면서 질질질질질 지치게 만들어요, 상대방을. 굉장히 고려의 이 외교를 보면요. 상대방 진을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이 거란족 침입부터 홍고족 외교까지 이 500년 동안 고려 외교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이 고려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차일피일. 오늘은 어디가 아파서 못 가고 내일은 여기가 망가져서 못 가고 내일은 저기 뚝이 터져서 못 가고 늘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일 끄는 거죠. 이게 고려의 특징인데 어쨌건 안홍이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아유 좀 몸이 안 좋아서. 아유 어디가 안 좋아서. 갈 건데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럼 빨리 와. 또 가요. 근데 안 가. 이것들이 또 쳐들어와요. 이게 바로 이제 거란의 3차 침입이 되는 겁니다. 이 3차 침입 과정에서는요. 이 고려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공격! 그것이 바로 3차 침입 때 있었던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되는 것이죠. 3차 침입 때 있었던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외교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싸울 때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그 외교에 힘이 붙는 거예요. 붙을 때 붙잖아요. 그리고 이기잖아요. 이게 바로 고려의 외교였다. 근데 이제 이 거란이 쳐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부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한번 이걸 막아보겠다라고 해서 이때 만들었던 불교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이 뭐냐면 아이쿠 다시 한번 진짜 다시
너, 야! 네, 됐죠. 자, 그 경전이 뭐냐면요. 예, 바로 초조대장경이라는 겁니다. 초조대장경. 처음으로 만든 대장경, 부처님이 힘을 빌려서 이 어떤 외침을 막아보겠다라고 했던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란과의 어떤 침입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이후 거란과 여진족을 또 막기 위해서 강릉6주 확보한 이후에 여기다가 이제 성을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국경선에다가 이제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자, 그 성 이름이 뭐냐면요. 이렇게 네, 성을 뚝뚝뚝뚝뚝뚝 네, 강릉6주를 포함해서 이렇게 성을 쌓죠. 자, 그 성이 뭐냐면 그 성이 바로 천리장성이라는 겁니다. 천리장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게 두 번 등장해요. 우리 역사에서. 예, 고구려가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라는 거 그때 한 번. 그리고 고려가 거란과 여진을 막기 위해서 장성을 축조했는데 이것 역시 천리장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10세기, 11세기는 바로 이렇게 외교력과 그 힘을 통해서 거란을 막아내었고 거란, 송, 고려의 어떤 삼각의 균형을 잡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고려가 해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짱! 네. 자, 다음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끝날 리가 없겠죠. 이번에는요. 여진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또 네, 여진이 또 쳐들어와요. 자, 여진이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로 금나라입니다. 예, 여진은요. 바로 12세기. 예, 12세기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여진족이 자꾸 성장을 하니까 이거 좀 혼 좀 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활약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윤관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 윤관은요. 뭘 만드냐면 특수부대인데요. 바로 별무반을 만들어요. 자, 별무반은요. 이게 뭐냐면 여진족은 여러분들 네, 말 타고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근데 제 자태가 너무 이렇게 호들갑스럽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말 탔다면 바로 떨어질 겁니다. 네, 어쨌건. 그러니까 기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병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기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기병 중심의 부대가 바로 별무반이에요. 뭐 보병은 신보군, 그다음에 이제 승려군 항마군, 그리고 기병은 신기군. 네, 신기군. 이렇게 해서 별무반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아주 여진을 혼내줍니다. 혼내주고 나서 축조했던, 확보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그게 동북구성이에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네, 이 동북구성을 확보한 거예요. 네, 바로 이 여진과 맞서 싸우면서 동북구성을 확보했던 윤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진이 이제 이게 초창기 때예요. 근데 점점 커지면서 금나라 힘이 세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이제 금이 야 너희들 4대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이때 여러분들 바로 우리 배웠어요. 네, 바로 이때 있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자겸과 김부식. 문벌귀족사의 모습을 만들었던 그런 인물들 맞습니다. 바로 이자겸과 김부식이 이때 이자겸과 김부식. 여러분들 그 김부식 아시죠, 여러분들? 네, 금 4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4대 하자. 네, 4대 하자. 오케이. 네, 이 4대를 요구했어요. 오케이를 했던 인물이 바로 김부식이라고 설명드렸고 바로 여기 이러한 어떤 모습들, 이런 문벌족들의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안 돼! 이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공격했던 사건!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신채호가 조선 역사 1천년의 제1대사건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나타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2세기 때의 모습입니다. 끝나지 않았죠. 이제 더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자, 더 큰 파도 바로 13세기. 누가 바로 몽골. 어떡하니. 진짜 와. 아이고. 몽골이 어떤 나라예요?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 몽골이 쳐들어온 거야. 어떡해. 이 몽골은요. 한 방에 말 타고 툭툭툭툭툭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남아난 게 그냥 없을 정도로 쓸어버리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죠? 예,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거란조 초조로 만들었던 초조대장경 있죠. 이 초조대장경 불타요. 불태워버린 거야. 아 진짜 초조대장경 불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었던 황룡사 구층목탑. 황룡사 구층목탑. 네, 이것도 또 불타요. 아 정말 왜 자꾸 불태우냐고. 이러면 안 되지. 초조대장경도 불타고 황룡사 구층목탑도 뭐 다 불태워놓은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또 누굽니까? 우리가 또 13세기 상황인데요. 13세기 상황인데요. 우리가 또 저항의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때 또 끝까지 몽골에 맞서 싸우자 주장했던 인물이 등장하니 그 인물이 누구다? 그 인물이 바로 최우라는 인물입니다. 이 최우는요. 끝까지 싸우리라 라고 하면서 몽골의 말타니 몽골 기병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 바로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끝까지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우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또 여기 이제 맞서 싸웠던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선 김윤후라는 분이 또 계십니다. 김윤후. 자, 이분이 처인성 그리고 충주. 처인성은 뭐 지금으로 본다면 뭐 용인쯤, 경기도의 용인쯤에 해당하는 곳인데 여기서 그리고 또 충주에서 아주 그냥 동서에서 번쩍번쩍하면서 이 몽골을 괴롭혔던 그런 인물이 김윤후라는 인물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배중손의 삼별초가 있습니다. 배중손의 바로 삼별초, 배중손과 그다음에 삼별초가 있죠. 네, 유명하죠. 이 삼별초가 끝까지 항전했던 그 루트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강화도에서 이동을 해요. 어디로? 바로 진도로. 그리고 또 이동을 해요. 어디로? 제주로. 이동하면서 끝까지 싸웠던 그런 어떤 정말 고려의 어떤 그 정말 그 강인한 저항 정신을 보여줬던 그런 부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몽골의 어떤 침입을 막아보겠다. 지금 초조 대장이 불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또 만든 게 있죠. 예, 그게 바로 팔만 대장경이 되는 겁니다. 팔만 대장경을 이때 또 만들고 있더라라는 거. 정말 어떤 정말 불굴의 어떤 그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 힘들게 고려의 깃발이 꺾이지 않았잖아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공민왕 때 와서 또 몽골 반원 자주 정책을 취하는 그런 모습과 연결할 겁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라 14세기가 되면 또 쳐들어와. 어떻게? 이번에는요, 홍건적과 왜구가 또 쳐들어옵니다. 홍건적과 왜구가 또 쳐들어와요. 정말 큰일 났어. 네.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이때 활약했던 인물. 자, 이때 홍건적과 왜구. 네,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해요. 신흥 무인 세력. 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최영 같은 인물입니다. 최영.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최영. 이번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을 했고요. 또 있죠. 진짜 이제 그 다음 시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 시대를 여는 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성계가 있습니다. 이성계. 바로 이성계가 있는데, 그렇죠. 바로 이 이성계는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신흥 무인 세력과 누가 바로 신진사대부. 그죠? 예. 신진사대부. 예. 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정도전 같은 그런 인물이 될 텐데 바로 이들이 손을 잡고 어떤 나라를 세운다? 이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예, 조선이라는 나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홍건조가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이게 참 대단했어요.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특히 홍건조 쳐들어왔을 때 이 공민왕이 말이죠. 공민왕이 어디까지 피신을 가냐면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신을 갈 정도로 개경에서 안동까지 피신을 갈 정도로 이 홍건조 측임에 굉장히 큰 피해를 봤었죠. 왜구는 이제 남쪽 지방을 그냥 막 약탈하고 들어오고. 정말 참 어려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런 신흥 무인 세력들이 이제 그들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힘을 받게 되었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성계가요 나중에 이 신흥 무인 세력들 간에 또 이제 라이벌이 또 벌어지죠. 최영은 구체제 고려를 지키려고 했고 이성계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했고 결국 이 이성계가 나중에 이렇게 최영을 칩니다. 네, 그 친 사건이 뭐다? 그 사건이 바로 위화도회군. 네, 이 위화도회군을 통해서 결국 최영은 죽고요. 이러면서 권력이 이성계, 이 신흥 무인 세력과 이 신진사대부 바로 이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정치 권력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거란부터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고 고려의 깃발을 꺾지 않았던 그 500년 자랑스러운 고려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고려 사회는요, 조선 사회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전통,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사고라고 하는 거는요, 상당히 조선틱해요. 예, 조선의 어떤 그 사고에 굉장히 머물러 있는데 고려인들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지금 하나씩 볼게요. 먼저 고려의 그 신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제도. 자, 우선 지배층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지배층을 배웠습니다. 자,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맨 처음에 세웠던 사람들. 그래, 우리 순서 한번 가봅시다. 호족이었고 이들이 이제 변해. 호족과 육두품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들이 이제 변해. 뭘로 변하지요? 배웠는데 네, 바로 문벌 귀족으로 변해. 그러다가 이 문벌 귀족이 내려놓을 줄 모르고 움켜쥐기만 하네. 폐쇄성이 너무 강했네. 결국은 바뀌어. 칼 맞아서 돌아가셔 이분들. 그래서 정권 잡은 게 바로 이 무신들. 근데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결국 이 무신 정권은 무너지게 되고 원의 빌부터 성장했던 세력이 등장하니 그들이 누구다? 그들이 바로 권문세족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맞죠? 자, 이게 이제 지배층의 모습들인데 이게 이제 최고 위쪽에 있는 지배층의 모습이라면 그 아래쪽에서 이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지배층들도 있어요. 자,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문벌귀족 요 아래쪽에서부터 한번 쭉 연결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중류층이다라고 합니다. 중류층. 이 중류층 역시 이 고려 지배층에 속하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류층이 연결이 되고 있죠. 이 중류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하급 관리들이에요. 하급 관리들인데 예를 든다면 궁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남반이라고 그래요. 남반. 이게 왜 남반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왕이 있으면 왕의 그 좌와 우에는요 양반, 즉 문반과 무반이 서요. 그리고 그 남쪽에 횡으로 쪼르륵 서는 또 다른 그 아래쪽에 관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반 관리들이다 해서 남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좀 아래쪽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남반, 궁중에서 일하는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촌에서 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어렵지 않죠. 우리 공부했어요. 예, 바로
향리 이런 인물들이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들이 바로 지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피지배층도 당연히 있지요. 자, 그 피지배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지배층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 피지배층 갑니다. 피지배층에는요. 우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바로 양민이 있겠습니다. 네, 양민. 자, 이렇게 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일단 구분을 한번 해봤고요. 자, 양민이 있는데요. 이 양민은 또 다시 나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가 좀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양민의 대다수, 그러니까 고려 인구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 농민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놀랍게도 그들을 우리는 바로 백정이라고 그래요. 엥? 쌤! 백정은 소 잡고 고기 잡고 돼지 잡는 천민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백정은 조선의 백정입니다. 고려의 백정과 조선의 백정은 달라요. 그래서 고려의 백정은요. 일반 농민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양민 중에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바로 향, 부곡, 소민들. 네. 향, 부곡, 소민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같은 양민이에요. 양민인데 차별받는다라고 설명했어요. 어떤 차별? 일단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고요. 그리고 세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귀족, 중류층, 양민. 그럼 이렇게 딱 끝나느냐? 아니에요. 더 밑바닥에 있는 피지배층들도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그들은요. 바로 천민이죠. 자, 이들은 바로 천민이 되는 건데 대다수는요. 이 천민들 중에 대다수는 바로 노비들. 이 노비들이 되는 것이죠. 노비들이 대부분이다. 노비들이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더라. 자,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니무이다. 매매고요. 상속이고요. 징여의 대상이에요. 사람인데 불구하고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에 그 노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도구. 그러니까 도구 중에서 굉장히 편한 도구라는 것이죠. 말을 알아들으니까 물건인데 얘가 말을 알아듣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노비는요. 말보다 더 싸요. 말이 더 비쌉니다. 그 정도의 어떤 수준? 하긴 뭐 지금도 말은 비싸구나. 네, 그러네요. 지금도 말은 비쌉니다. 저는 저기 제주도에 가서 말값 보고요. 제가 말 한 마리에 뭐 50억 이래요. 제가 말 앞에 갑자기 존경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야, 내가 그럼 노비? 어쨌건 이 당시 그 노비들은 이렇게 말하는 도구로서 인간 이하의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피지배층이었던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지배층을 다시 한번 양민과 천민으로 접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봤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강의 설명드렸지만 특히 이 향부곡 소민들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향부곡 소민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지방관이 파견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다? 바로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자라 할 수 있는 바로 이들 향리. 이들 향리가 바로 이 향부곡 소민들을 관리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벌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이라고 이어지는 요 신분 구조를 여러분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여성의 지위를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의 지위입니다.
여성의 지위인데요. 이 여성의 지위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바로 균분, 이 여성의 지위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가정 내 이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요. 바로 균분상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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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참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이 현대사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1991년 민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재산을 똑같이 나누지 않았어요. 예, 장남이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 전통은요, 우리의 전통이라고 볼 수 없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 굉장히 조선틱하다고 설명드렸는데 맞습니다. 여전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 모습들 속에서 여전히 조선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고려시대는요, 명확히 균분상속이에요. 지금 민법 개정돼서 지금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언이 없으시면 무조건 똑같이 n분의 1이에요. 네. 이렇게 장남이세요? 네.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네. 무조건 균분상속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러니까, 봐요. 균분상속이야. 그러면 똑같이 나눠주니까 뭐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이 상황 속에서 딸도 제사를 지내요. 당연한 겁니까? 똑같이 균분상속 하는데요. 네, 딸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왜 설과 추석 때 되면 왜 이제 시집 온 여자들이 왜 남자 집에 먼저 갈까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 전통이라고요? 에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굉장히 그것도 조선 후기, 이 양란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한 200~300년의 어떤 시간의 흔적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항상 남자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야죠, 여러분들. 네, 바뀔 겁니다. 그건 역사 우리 전통이 아니란 얘기죠. 적어도 설날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 먼저, 추석에는 여자가 남자 집에 이렇게 한 번씩 바꿔가면서 가는 거, 이게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식이 왜 지켜지지 않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건데? 역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 내가 그 근거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딸도 제사 지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역사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죠. 예, 이런 모습들이 조선 사실 전기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조선 전기의 인물 누굽니까? 율곡이. 율곡이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파주 아니에요. 원래 그 친가는 파주예요. 그런데 강릉 오죽헌 그거 왜 가거든요. 왜? 신사임당은 자신의 친정 집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율곡도 거기서 키워지고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를 간 거예요. 조선 전기까지는 굉장히 그런 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대 어르신들이 이제 좀 이게 바뀌긴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세대라도 좀 남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알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바뀌어야죠. 우리의 딸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웠으면 실천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여성의 어떤 가정의 지위가 크니까 당연히 호적, 호적도 나이순이에요. 네, 조선 후기는요, 여러분들 장녀야, 첫째야. 그런데 호적은 올려지지 않고 또는 뒤쪽으로 치워집니다. 왜? 남자가 우선이었으니까. 그죠? 하지만 고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녀, 너가 제일 먼저 장녀네? 그럼 너가 먼저야. 나이순. 그리고 여러분 음서제도 있다 그랬죠? 음서제도. 외가의 음서도 가능합니다. 네. 친척의 음덕에 힘입어서 관직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외가의 음서. 그러니까 외가 쪽의 어떤 혜택도 똑같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구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고려시대는요.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고려를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조선과 고려가 참 많이 다르구나.
지금 어찌 보면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고려의 이 가정 질서를 잘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려의 사회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의 경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고려의 토지 제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제도. 네, 토지 제도. 자, 고려의 토지 제도는 제가 앞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 태조의 호족 정책 중에서 당근. 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네, 바로 역분전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역분전. 자, 태조 왕건 때 바로 개국 공신들한테 그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던 토지, 요것이 이제 정비가 되면서 네, 바로 전시과. 전시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 전시과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바로 관리에게 주는 토지예요. 그런데 관리에게는 왜 주는 걸까요? 왜 주는 걸까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잖아. 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무원들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자원봉사 아닙니다. 네. 월급 받죠.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도 그래서 토지를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전시과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니까 이제 관리가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일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죠. 반납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시과라고 하는 것은요. 세습이 된다, 안 된다? 네,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전시과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 그리고 시. 자,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예, 바로 토지를 이야기하고요. 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는 임야예요. 임야는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산. 그러니까 산에는 뭐가 있을까? 산을 왜 줬을까? 땔감이겠죠. 예, 그 당시에는 나무를 가지고 난방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토지와 임야를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 토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앞에 설명드렸어요. 그 토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무엇을 준 것이다? 예, 바로 수조권을 준 것이다. 예,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원래 국가가 가져가는 건데 이것을 관리한테 준 거예요. 그 토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바로 수조권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전시과라는 요 시스템,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어? 그 대가 주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특별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바귀적 사회의 어떤 특징이라 볼 수 있죠. 폐쇄성. 음자가 들어가. 정치적으로 음서, 경제적으로는 이것. 네, 맞습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공음전이라는 게 있어요. 공음전. 자, 이 공음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왜 주는 거예요? 네,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전시가 왜 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달라, 개념이. 그죠? 그래서 이 공음전은요, 귀족이기 때문에, 지배층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한번 귀족은 뭐 영원한 귀족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습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은 세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시과와 공음전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전시과 공음전이라는 개념 고려시대에 존재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제 토지도 됐고 이번에는요. 수취제도. 예, 세금을 내는 수취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취제도. 자, 이 수취제도는요. 그러니까 세금을 몰래 내는 거예요. 수취제도는 누가 내는 거예요?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국가에 내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고대도 그랬고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똑같아요. 자,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볼게요. 예, 주로 양민이 부담합니다. 양민이 부담을 합니다. 자, 어떤 세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모르겠다. 여러분 아직 돈을 안 버니까. 돈을 벌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날이 와요. 뭐 물론 알바 뛰면 뭐 주급도 나오고 뭐 그렇겠지만 이제 뭐
계약제라든지 또는 뭐 정규제를 들어가면 월급 명세서가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 한쪽 면에는요, 여러분 받는 돈이 나와요. 받는 항목 쭉 나와요. 거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옆 페이지 또는 아래쪽에 보시면요, 그 받았던 거에서 나가야 되는 항목들이 나와요. 다 세금이에요. 네. 선생님도 이렇게 항목을 받으면요, 세금이 참. 선생님이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럼 선생님 세금을 얼마 내는지 아세요? 제가 돈을 10,000원을 벌었어. 네, 그럼 저는 세금을 5,000원을 내야 돼요. 정말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근데 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애국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내겠습니다. 네. 뭐 어쨌건 간에 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세금 내는 책이요, 옛날 똑같아요. 네, 다 세금 냅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자, 먼저 첫 번째 조세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 그러니까 당시 농민들이 대부분이니까, 그죠? 농민들 생산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토지세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공납이 참 독특한 건데 이건 지금 없어요. 뭐 지금의 뭐 조세, 토지세는 지금의 뭐 소득세 개념이겠지만 공납은 지금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저희 지금 여기 연구소가 분당에 있는데요. 네, 분당 지역의 특산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걷어가지고 내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저는 돈만 낼 뿐입니다. 그죠?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이거 좀 독특한 어떤 그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역이라는 게 있어요. 역. 자, 역은요, 크게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노동력.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다시 두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군역과 요역이 있어요. 자, 군역은 여러분들, 이건 지금도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남성들은 군대를 가는 모습들 여전합니다. 요역은 뭐냐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뭐 성 쌓기, 뭐 길 닦기, 뭐 집 짓기 할 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 요렇게 해서 조세, 공납, 역, 요런 어떤 모습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사실 뭐 특산물 빼놓고는 지금하고 뭐 거의 그 차이가 없다. 용어만 좀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고려나 조선이나 똑같아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고려의 경제 활동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동과 이 대외 무역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자, 고려 시대에 화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화폐 있었어요. 그런데 쓰질 않았어요. 화폐는 있지만 쓰질 않았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화폐가 있었고 그 화폐를 실질적으로 쓰기 시작한 시대는 언제냐면요, 조선 숙종 때부터입니다. 조선 후기 숙종 때부터. 그때 이제 숙종 때 찍어냈던 그 화폐, 실질적으로 사용됐던 화폐가 바로 상평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화폐가 있었지만 거의 쓰여지지 않아요. 자, 일단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화폐가 있기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어떤 화폐가 있었냐면요. 먼저 건원중보. 요거는 철전입니다. 철전. 그 다음이 해동통보. 해동통보. 건원중보. 이 해동통보와 같은 그런 화폐가 있었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유통되지 않아요. 유통되지 않습니다. 유통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네, 그냥 현물 쓰는 거예요. 뭐 쌀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통용이 되었다. 현물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화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좀 썼어요. 요건 뭐였냐면, 이거 화폐라고 봐야 되나? 은병이라는 게 있어요. 은병. 그러니까 은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한반도의 모습을 좀 닮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활구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건 은덩어리니까 이거는
그냥 화폐의 개념으로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은병이라는 것들을 이때 썼다라는 거. 이런 어떤 고액의 어떤 화폐들이 사용되었던 곳, 국제무역항에서 주로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국제무역항은 어디였을까요? 자, 고려의 국제무역항은요, 여러분 항상 국제적으로 외국과의 그 교역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무역항은 항상 수도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국제무역항은 어디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울산항이잖아요. 왜? 경주랑 가까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려의 그 국제무역항은요, 바로 병란도라는 곳입니다. 병란도. 왜? 이 병란도는요, 바로 개경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자, 병란도가 어디냐면요, 예, 바로 이쪽 있습니다. 요쪽. 네, 요 위쪽에 바로 개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바로 병란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외국 상인들, 특히 아라비아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바로 세계에 이 고려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다? 그게 바로 코레아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병란도 고려시대부터 나오게 되는 모습. 지금도 우리는 코리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 국호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고민이 되네. 일단 영어로는 코리아니까 고려하면 되나? 네.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때부터 이 고려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경제활동에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려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제가 이야기했죠. 특수행정구역이 있다고.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있다고. 그죠? 거기 바로 향부곡 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소는 어떤 곳이다? 수공업을 만드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소수공업. 그리고 사원수공업. 사원은 사찰이에요. 이런 데서 물건도 만들고요. 물건도 판매하는 사찰에서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제에서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고려만의 키워드. 자, 먼저 전식과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은병 둘. 오케이. 그 다음에 병란도 셋. 오케이. 그 다음에 수공업 넷. 네, 요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키워드예요. 요 키워드 주고 나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 고려다. 이렇게 연결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고려의 외교, 사회, 경제였습니다.